어두운 시골길. 얼마 전 도쿄에서 이와테에 있는 본가까지 차를 몰아서 갔습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나와 캄캄한 시골길을 6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죠. 길에는 차 한 대도 없어서 느긋하다기보다는 살짝 빠른 느낌의 저속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청나게 긴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진입하고 바로 부아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미러로 고개를 확 돌려서 봤더니 어느새인가 뒤에 샛노란 전조등의 큰 트럭이 제 차 바로 뒤에 붙어서는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나도 서둘러 속도를 올려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뭐야 이 자식 생각했습니다만 터널을 빠져나간 곳에 휴게소가 있는 걸 떠올리고 터널을 나가면 휴게소로 들어가서 일단 양보하자 생각했어요. 터널 출구가 보이는 곳에서 재빨리 깜빡이를 켜고 쫓기듯 터널을 빠져나와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트럭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짝 달라붙어 달리던 트럭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며 달려왔으니 지나갔다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전혀 모를 일이었습니다. 터널에서 나온 지점은 전망도 좋은 곳으로 멀리서 달리는 차의 불빛도 보일 정도라 트럭의 노란 불빛을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불빛은 없었습니다. 헐, 그럼 대체 뭔 거야? 생각, 혼란에 빠져 있는데 차창을 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 놀라서 우와! 소리 지르며 봤더니 창밖에서 미안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봤더니 25, 6세 정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창문을 열었더니 미안하다는 듯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은 차가 안 움직여서요. 남편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요. 핸드폰 충전도 다 돼버려서 연락도 못하고요. 괜찮으시다면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했죠. 괜찮아요 하며 핸드폰을 빌려주니 고맙습니다 하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받지 않는 모양으로 잘 썼습니다 울상이 되어서는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내가 모셔다 드릴까요? 했습니다만 좀 더 기다려볼게요 라고 해서 내 차에 태워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까의 트럭 이야기를 했더니 무서우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혼이 났습니다. 거기가 재해 지역이었어서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여자는 웃으면서 제 카에 칼로리 메이트가 있으니까 가지고 올게요 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가 제 앞에 서 있는 경체에 올라타는 걸 멍하니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아, 남편이구나 생각해 바로 받았죠. 꽤 젊은 목소리였는데 여보세요? 전화가 들어와 있길래요. 누구신지. 아, 여보세요? 나카노 땡땡씨 남편 되십니까? 실은 하며 설명했더니 상대는 땡땡은 분명 와이프가 맞는데요. 지금 집에 있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나는 그런가? 생각하면서 집 위치를 물어봤더니 여자가 말했던 위치와 맞습니다. 남편도 섬뜩해하고 있었고요. 전화 너머에서 와이프로 보이는 사람이 왜? 무슨 일 있어? 말하는 것도 들려오는 바람에 나도 혼란스러워. 아니, 직접 말해보시겠어요? 하면서 전화가 연결된 채로 차를 나와 경차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 경차가요, 완전히 너덜너덜한 폐차였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보닛은 찌그러져 있었어요. 덩굴까지 얽혀 있어 진짜로 너덜너덜했어요. 물론 여자 같은 건 타 있지 않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전화가 띡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묻고 싶었지만 다시 걸기도 무서워 그대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봤습니다만 그런 차가 있을 리 없다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나요. 돌아갈 때는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옛길을 지나 돌아왔어요. 그 터널은 이제 다시 안 갈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인터넷에서 알게 된 8명의 젊은 남녀가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이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뿐이라 다소 불안함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모여 유원지에서 놀자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일이 되어 만나기로 한 장소로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만 A라는 이름의 남자가 좀처럼 나타나질 않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7명이 가자 결정했을 때 어느새인지 한 젊은 남자가 옆에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걸었는데 그럼 갈까요? 하며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유난히 부자연스러운 언덩이였지만 그때는 모두가 놀려고 안달이 난 상태라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죠. 서로에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친 뒤 모두 유원지로 들어갔고 처음엔 어색했던 그들도 드디어 와글와글 떠들썩하게 놀게 됐던 건데요. A만은 어딘가 뭔가를 감춘 것 같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화제를 던져도 반응은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상대를 깔보며 우습게 보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채팅이나 게시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흥을 돋우는 그런 캐릭이었을 텐데 현실 성격과의 갭으로 인해 모두가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넷상에서도 A는 자기 이야기만은 그다지 안 해서 대체 어떤 인물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여 흥이 올랐던 그 자리도 어쩐지 흐지부지 됐고 해가 저물어 이젠 끝낼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헤어지고 돌아갈 때가 되자 A가 저랑 같은 방향인 분 계시면 차로 태워드릴게요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거의가 전철로 왔는데 A는 차를 가지고 와 근처에다 세워놓은 모양이었죠. 분명 지금까지 A의 차가운 태도는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지만 그의 말대로 하면 전철 요금이 공짜가 됩니다. 결국 T라는 남자와 S라는 여자가 A의 차에 편승하기로 된 겁니다. 이렇게 첫 대면인 셋의 야간 드라이브가 시작됐죠. A의 차는 중고차인 모양인데 꽤 손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T와 S는 뒷좌석에 앉아 A의 운전을 지켜봤는데요. A는 잘난 척하는 일 없이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있었죠. 차는 이윽고 교외 지역으로 들어갔고 편도 2차선 길로 접어듭니다.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그들이 탄 차 말고는 거의 없었고 창밖으로는 불빛도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 가끔가다 주유소나 자판기 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T와 S는 실없는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A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고 가끔 뭘 물어봐도 가볍게 대답만 할 뿐이었죠. 창밖으로는 어두운 숲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돌로 된 지장보살상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전조등 불빛에 떠오르는 그것들은 정말 이상했어요. 머리가 심하게 갈라져 있는 것, 입에 균열이 생겨 섬뜩하게 웃는 듯 보이는 것, 얼굴이 두동강 난 것,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광경을 깨달은 T와 S는 기분이 나빠졌고 게다가 좋지 않은 예감까지 들었습니다. 이 주변에 엄청 나온대요. 드물게도 A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온다니? 뭐가요?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고요? T가 물어도 A는 답하지 않습니다. 저기, 이 차 아까부터 같은 곳만 달리고 있지 않아요? 창밖을 보던 S가 말했습니다. 봐요.
저 주유소랑 자판기 아까도 지나쳤다고요.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분명 그런 조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답한 건 A였습니다. 억양없는 단조로운 말투였죠. 이 도로는 외길이니까요. 커브길도 없는데 같은 곳을 지날 순 없죠. 외곽길이라는 게 전부 비슷하잖아요. 기분 탓입니다. A는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길게 말을 잇더니 마지막으로 헤헤 하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자 T도 S도 그 이상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계속된 후 A는 손을 뻗어 뭔가 부스럭대더니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뭐 좀 들을까요? A는 테이프를 카스테레오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흘러나오진 않습니다. 2, 3분이 지나도 전혀 아무것도요. 침묵과 압박감을 참을 수 없던 T가 입을 엽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A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대로 넣은 거 맞아요? 침묵. 저기요, 안 들리잖아, 아무 소리도. 아, A가 입을 엽니다. 한밤중에요. 집안에서 테이프를 돌려놨어요. 저는 외출했고요. 집안 소리를 모으려고 녹음을 돌려놨다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왜냐하면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뭔가가 대화를 나누는지 녹음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뭔가라니? 그게 뭔데? 침묵. 그 이상 A와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는데 S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창밖에 다시 그 섬뜩한 지장보살상들이 들어서 있던 겁니다. 야, 세워! T가 소리쳤지만 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우라고! T가 다시 한번 소리치니 차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T와 S는 넘어지듯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차는 다시 출발하더니 멀어져 갔습니다. 남겨진 T와 S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둘 다 새파래져서는 떨었습니다. 거기에는 돌로 된 지장보살상 같은 건 없었고 그러기는커녕 그들이 놀던 유원지 바로 옆이었던 겁니다. 외길을 계속해서 달렸는데 어째서 다시 돌아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참가자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A는 시간을 착각해 만나기로 한 장소에 왔다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했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나중에 T는 거의 같은 길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도로 어디에도 돌로 된 지장보살 같은 건 없었다네요. 나랑 똑같고 타는 차도 똑같아. 30년 정도 전부터 나랑 똑같고 타는 차도 똑같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무렵 시골에선 그다지 길거리에서 볼 수 없는 스포츠카를 타던 시절 회사 선배에게서 너 여자 자주 갈아치우네? 얼마 전 지나쳤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저는 그 시간 거기로는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닮은 놈이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게 3, 40대로 나이 먹어가며 차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전에 너 봤어. 분류는 안 돼.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결국 아버지에게서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마누라가 맛있는 두부 파는 곳이 있으니까 드라이브 겸 해서 가자고 해서 갔더니요. 가게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넣을 때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손님 우산 잊어버렸죠? 하는 거. 나랑 마누라는 벙 쪘죠. 들어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부부가 물건을 사고 우산을 놓고 갔다. 차량 색깔도 똑같은 회색이었다네요. 차종은 잘 모르지만서도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깔깔대면서 무서워 무서워
했습니다. 30분 정도를 이야기했지만 우산 주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의 폭주 차량. 고등학생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어왔습니다만 몇 번인가 이상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전, 모 상업시설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 점례를 순찰하고 있을 때 경비본부에서 무전이 아무래도 5개 주차장에서 차가 폭주하고 있다는 모양으로 서둘러 옆에 있던 후배를 데리고 현장으로 가봤더니 하얀 경차가 빙글빙글 원을 그리듯 폭주하고 있었고 그 이상한 광경을 목도하고는 둘 다 입을 해 벌린 채 멍한 상태. 삭풍이 몰아치는 넓은 주차장에는 아스팔트와 타이어가 마찰하는 끼익 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영어 개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대에다 평일이라 주차장도 거의 비어 있었고 800대 정도 들어가는 부지의 주차율은 10% 정도. 폭주 차량은 다른 차와 충돌하거나 하지도 않고 망가진 무선 조종 차량 마냥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 돌고만 있었습니다. 그 상업시설은 상간 지역을 개척해 만든 곳이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깡촌이죠. 주말이면 차량 높이를 낮추거나 머플러를 극한까지 늘린 듯한 개조 차량, 소위 폭주카들이 자주 방문하는, 솔직히 그다지 점잖다고는 할 수 없는 객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지역에 있는 근무처였습니다. 하여 그런 난폭한 객들과의 트러블은 일상 다반사. 이번에도 그런 놈들이 술이라도 퍼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있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근처에 있던 5개 주차장 담당 동료에게 양아치들이냐? 물었더니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아무도 안 타 있어요. 툭 던집니다. 왜? 생각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석을 들여다봤더니 분명 아무도 없습니다. 뒷좌석에도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무인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 분명 그렇겠구나 생각. 우선 차량 넘버를 확인하고 본부의 상황 보고 그리고 시설 안내방송으로 소유자를 호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요하고 있는 현장 동료들을 진정시키고 폭주하는 차량이 있는 지역에다 방문객을 유도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린 뒤 통상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차 주인은 오지 않습니다. 본부에 다시 물어봤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를 넣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장소에서 대기. 그러는 동안에도 폭주 차량은 빙글빙글 멈출 생각 없이 컴퍼스로 원을 그리듯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저와 후배는 눈이 드문드문 흩날리는 주차장에서 미친 듯이 계속해서 도는 차를 콧물을 훌쩍대며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정도 경과했을까요?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차도에서 차량 유도 담당하던 동료에게서 경찰이 도착했다는 무선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전날까지 감기로 알아누워서 병이 났거나 처음으로 투입된 업무에서 이런 귀찮은 트러블을 맡게 됐으니 아직 오전 중이라고는 해도 피로로 곤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진짜 월요일부터 적당히 좀 하자 투덜대면서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끼익 하는 커다란 소리를 내며 폭주 차량이 멈췄던 겁니다. 마치 운전석에 누군가가 타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심장이 멈출 만큼 놀라 쭈그려 앉았던 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우와, 무서워. 조막가까지의 폭주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전원이 끊긴 듯 딱 멈춰버린 차를 바라보며 후배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저도 갑자기 무서워지고 말아 깨닫고 보니 차가 폭주하고 있던 때보다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차의 도착과 거의 동시에 본부에서 상사가 올라와서는 경찰의 대응에 임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후배는 점내 순찰 경비로 돌아갔는데요. 이미 그날은 머릿속이 업무 모드로 돌아가질 않고 먼 산만 바라보는 느낌으로 근무를 마치니 진짜로 길고 긴 하루였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폭주 차량 주인 일인데요. 옆 현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 약 1시간 뒤 화장실 안에서 대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아직 희미하게 의식이 있었습니다만 이틀 후에 치료한 보람도 없이 숨을 거둔 모양으로 어째서 일부러 현을 넘어와서 그 상업시설을 골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차가 폭주했던 원인도 단순 고장이라는 것으로 처리되고 말았죠. 차 안에는 본인이 썼던 것으로 보이는 편지지가 수십 장이나 흩어져 있던 것 같은데 그녀가 발견되기 몇십 분 전에 경찰이 창문을 깨고 차 문을 열었을 때 상사 발밑에 몇 장인가가 바람에 실려 날아왔다네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사건에 대한 것도 내 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던 날의 대기 시간에 상사와 후배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쁜 사건을 잊고 싶었는지라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할 거냐? 바보냐? 내심 바보 취급하며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유서요? 차 안에 있던 편지지 이야기를 들은 후배가 흥분한 듯 소리를 높이며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면서 유서하고는 달라 라는 상사.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바로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도 귀에 들어올 수밖에요. 그래서 빨리 대답하고 이야기 좀 그만해라 생각.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는 상사에게 내심 짜증이 밀려와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후배도 거드럭거리는 상사에게 저와 같은 감정인 모양인지 연이어 질문하는 목소리에 짜증이 전해집니다. 유서가 아니었다면 뭐였는데요? 어쨌든 빨리 답을 듣고 싶어하는 후배에게 졌는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상사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커다란 원이 한 개 펜으로 그려져 있었어. 그런 게 수십 장 있었어. 다음 순간 제 머릿속에 겨울 하늘 아래에서 무인인 상태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계속해 도는 하얀 경차가 떠올랐습니다. 그 폭주 차량은 그냥 고장이었을까요? 그 뒤로 20년 정도 지난 현재도 저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택시에 탄 여자 손님. 8월 14일 그날부터 드디어 나는 여름 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가 되기 전 3일간은 모처럼 일에 쫓겼고 거의 밤샘 캐드 작업과 싸우며 그럭저럭 일을 처리한 나는 폭풍 수면 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 벨소리로 잠이 깼죠. 전화는 오키나와에 있을 때의 친구인 S였습니다. S와는 중학교 때 집 앵마기를 위해 친척인 무당 아주머니를 소개한 뒤 가족끼리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S와 이야기 나누는 건 약 6년 만일까요? S는 오키나와에 일이 없어서 연초부터 도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바탕 잡담이 끝난 뒤 S는 도쿄에서 의논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생각이 안 나니 얘기 좀 들어주겠냐? 그런 말을 들은 나는 그럼 지금 저녁겸해서 만날까? 그러며 S가 사는 장소를 물었더니요. 내가 사는 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기 쉬운 장소를 골라 만나기로 했죠.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7시를 넘기고 있었고 가게도 점점 붐비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S는 나보다도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재 S는 트럭 기사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택시 기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S에게 의논할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논할 게 뭔데? S에게 묻자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사물로 거슬러 올라가죠. 밤 11시 무렵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를 물었더니 기타 후지에 골프장으로 가줬으면 한다고 해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여자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부탁드립니다. 11시 넘어 이런 장거리 손님을 태우다니 S는 신이 났죠. F역에서 출발해 바로 S는 고속도로 타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의 OK를 받고 택시를 고속도로 쪽으로 몰았고 고속도로에 올라탔더니 여자는 다음 휴게소에서 음료수를 사고 싶은데 잠시 들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지시대로 이시카와 휴게소에서 일단 택시를 세우고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S는 지도를 펼쳐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기도 전에 여자는 돌아왔죠. 뒷좌석 문을 열었더니 여자는 앞에 함께 해주실래요?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요. 웃으며 그렇게 말해와 S는 여자가 예뻤던 것도 있어 설렘 속에서 앞좌석에 태웠답니다. 옆자리에 올라탄 여자는 S에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기분이 좋아진 S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떠들었다고 하네요. 가와구치호 IC를 내려가 139호선 지방도로로 진입. S는 목적지를 확인하고 싶어 지도 좀 봐도 되겠냐고 물었는데요. 여자는 장소는 대충 아니까 괜찮아요 합니다. 그래서 S는 그럼 가까워지면 알려주세요. 그런 뒤 다시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S는 걱정이 되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시간에 골프장에 가시는 겁니까? 그러자 여자는 실은 마지막 전철에 탈 예정이었는데요. 놓쳐버려서. 그 말을 들은 S도 안심이 돼. 머물고 나서 아침부터 라운딩 예정이셨나봐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쇼지 호수에 다다랐을 때 여자가 이 주변이면 돼요 합니다. S는 그 말을 듣고 하지만 이 근처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호수 옆에 머물 장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S도 아무 말 못하고 택시를 세웠습니다. S는 여자가 내리기 전에 자기 명함을 건네주고 또 이용하실 일이 있으면 꼭 부탁합니다 하고 여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S의 주변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밤에 번화가를 지나도 아무도 손을 들어 세워주질 않았다고요. 그리고 S 택시 뒤에서 오는 택시에 타버린다.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던 어느 날 S는 한 사람의 취객을 태웁니다. 엄청나게 취해있던 그 손님은 S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말이야, 이것도 일이잖아. 그럼 옆에다 여친 같은 걸 태우고 일하면 안 되지. 혼이 난 S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렇게 손님에게 대답했더니 손님은 그럼 운전 연수나 그런 건가? 미안. 그러면서 웃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려 손님을 내려준 뒤 S는 어쩌면 자기에겐 보이지 않는 뭔가가 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번화가에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일은 그 뒤로 거의 사라졌고 그 대신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장거리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손님의 목적지는 오츠키 방면이었죠. 역시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때 어느 한 승객을 태웠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 승객은 S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옆에 누군가를 태우고 있는데 알아요? 그런 말을 들은 S는 역시 누군가 있는 겁니까? 오히려 손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손님은 내려서 이야기합시다. S도 그 말을 따라 차 밖에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은 자기가 주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건 내 조언으로 들어주시오. 지금 바로 이 일을 그만둬요. 안 그러면 당신 몸에 재앙이 내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여기서 기다려달라더니 집에서 부족을 가지고 나와 조수석에 붙이고는 앵마기 같은 걸 행해주었습니다. S는 주지의 조언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었다고요. 그리고 바로 트럭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미 오타리까지 배송을 부탁받아 한밤중에 중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츠키에 합류하는 도로에 다다랐을 때 S의 트럭 옆을 택시가 추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택시를 봤더니 조수석에 S가 태웠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물끄러미 S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S는 자신에게 이건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라고 타이르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통해 미나미 오타리까지 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S는 고속도로를 이용했죠. 돌아올 때는 반대 방향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차를 몰았는데요. 역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S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는 지금은 괜찮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막 여름 휴가를 받았으니 이상한 일은 없지만 하며 말을 마친 S는 왜 그 여자가 보이는 걸까? 거꾸로 내게 물었습니다. S는 자기가 여자를 내려준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나는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그 여자를 내려준 장소 옆이 바로 아오키가하라야. S는 눈을 껌뻑거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게 뭐야? 하는 말을 해봤습니다. 자살의 명소인 주카이라고. 그 말을 들은 S는 이제야 이해가 된 모양. 너 주지 스님의 행동 같은 거로 이해가 안 갔냐? S는 극단적 선택 같은 건 일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사고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도는 생각된 모양입니다만요. 그리고 S는 자기는 그 장소에 가서 향이라도 올려야만 하겠답니다. 나는 냉담하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만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갈 거면 혼자서 가.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하자 S는 나를 매정한 놈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끈질겨서 나도 포기하고 같이 가게 되었죠. 뭐가 좋다고 이런 한밤중에 그것도 휴가철에 자살의 명소에 가야만 하는 거냐? 그렇게 내뱉으며 S가 여자를 내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고속도로는 밀리지 않았고 밤 1시 전에는 그 장소에 도착해 가까운 주카이 입구에서 향을 올리라고 나는 S에게 재촉했죠. 그 여자가 정말 나쁜 선택을 했는지 어떤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향을 올리며 S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는 너무 오래 있고 싶지는 않았던 나. 강제로 S를 잡아 끌어 차에 밀어넣고 주카이를 뒤로 했습니다. S는 침울해 있었습니다. 나는 S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여자 이뻤냐? 그러자 S는 심각한 얼굴로 진짜로 예뻤어. 딱 내 취향이었어. 그 말을 들은 나는 조금이나마 기운이 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차를 달렸습니다. 잡담을 나누면서 달리고 있는데 S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보면서
좀만 더 빨리 달려줘 합니다. 나는 갑자기 뭐야 하며 화를 냈죠. S는 뒤를 가리키며 그 여자가 쫓아오고 있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어떻게든 고속도로를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가능한 뒤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S가 그 여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꼭 부탁합니다 라고 말한 뒤 여자는 반드시 부를게요. 부르면 꼭 와주세요. 그러면서 내렸다고 합니다.